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5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 이제 영양사 수업 중에서 단체 급식하고 위생복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은 단체 급식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할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교시에 진행이 되는데 어렵진 않지만 범위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식품학이면 식품학, 영양학이면 영양학 딱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인적 관리라든가 급식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게 다 단체 급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요거는 물론 단체 급식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반드시 꼭 이걸 외우고 가야 된다 하는 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저랑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번에 한번 다시 봤을 때 요런 거구나라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좀 요즘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게 문제가 좀 실무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됐어요. 예전에는 완전히 좀 이론 위주로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맡은 P급식자들은 이제 1900B 권장 패턴이 1900B에 맞춰서 메뉴를 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집단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거를 하루에 몇 회 제공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해서 정답은 4회 이렇게 예전에는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집단에 대해서 내가 메뉴를 짰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에는 내가 달걀을 이제 60g 줬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두부를 80g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엔 내가 쇠고기 볶음을 할 거야. 그럼 쇠고기를 과연 몇 g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1단위가 60g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4번 줘야 되는 것도 아니까 아침에 1번, 점심 때 1번 줬으니까 저녁 때 2번 줘야 되잖아요. 그럼 120g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랑 이렇게 시험 보고 가서 저는 실무에 있다 보니까 많이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면 영양사 시험 때 단체 급식 공부했던 게 내가 지금 실무에서 공부하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완전 영양사 실무 문제다 보니까 내가 영양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미리 영양사 실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트렌드 조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업하는 거는 저는 일단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키워드를 좀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오늘 키워드는 이거예요. 요거 하고 제가 수업하고 나서 저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충 프린트 받으셨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수업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3시간 수업을 할 건데 그 3시간 수업한 걸 요 다음 시간에 제가 문 앞에다가 한 10문제 정도 놔드릴 건데 그건 뭐냐면 기출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기출 문제들을 제가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놔드릴 테니까 그거 다음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보시고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답만 쭉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좀 노하우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건데 단체 급식 시험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좀 제일 편하면요. 단체 급식은 저는 단체 급식은 커다란 숲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래서 일단 숲을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영양사 실무과정 처음에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측해서부터 이제 발주하고 실제로 생산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과정으로 갈 건데 처음에 이 전체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메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구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배웠던 건 요렇습니다 라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시작할 텐데요. 일단 단체 급식 이론서 한번 볼게요. 목차 볼게요. 목차. 그래서 단체 급식 문제는 2교시 때 37문제 나와요.
37문제 나오니까 작진 않죠. 단체 급식이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41번부터 이제 77번까지가 단체 급식 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1장의 개요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단체 급식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급식 경영이란 무엇인지 나올 건데, 여기서는 문제가 4문제 나와요. 그리고 2장의 식단 관리. 요거는 나라에서 나는 4문제 나오겠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한 4년, 5년 트렌드를 보니까 거의 4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트렌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봤는데 5문제예요 이러시면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일정하게 4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2장의 식단 관리, 메뉴 관리예요. 요거는 지금까지 5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장의 구매 관리는 6문제. 그 다음에 4장의 생산 및 작업 관리인데, 생산 작업 관리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이거 음식 만드는 과정이에요. 요게 7문제. 그 다음에 5장의 위생 안전 관리가 3문제. 그리고 6장의 시설 설비 관리가 2문제. 그리고 7장의 원가 및 정보 관리가 3문제. 그리고 8장의 인적 자원 관리가 5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의 마케팅 관리가 2문제. 요렇게 해서 몽땅 37문제씩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거 보충 자료 있잖아요.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거는 자료실 가서 출력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 계산 문제라고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보충 자료 보시면은, 예. 단체 급식 계산 문제라고 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급식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은데, 이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좀 이제는 아까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1-2문제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는 제가 좀 특별히 여러분들 아실 때까지 계속 풀어드릴 건데, 요 계산 문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은 식단 관리에 있어서 영양 소요량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성인 환산치,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 요렇게 계산 문제로 나와요. 옆으로 가면 위생 안전 관리에서는 이제 소독액 농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구매 관리에 있어서는 발주량, 재고 자산 평가, 요거는 따로 별표 하나만 할게요. 구매 관리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 설비 관리에서는 식당 넓이, 과연 우리가 300명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식당 공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이건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제가 알려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생산 및 작업 관리인데 이것도 별표 하나 할게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구매 관리하고 이 생산 및 작업 관리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가 및 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식재료 비율, 인건 비율, 적정 식단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재료비를 2,500원을 쓰고 조리사가 3명이 일하면 과연 우리 한 끼당 식단가가 얼마가 적정하겠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단체 급식 계산 문제는 저랑 수업하시면서 제일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게 이 계산 문제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제가 단체 급식 마지막 시간에 따로 계산 문제만 쭉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진도 나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단체 급식 정의하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특징하고 문제점, 그리고 최근 트렌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단체 급식의 순환,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 남으면 단체 급식 발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단체 급식의 정의와 목적,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특징, 문제점, 트렌드, 그리고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 요게 단체 급식이 주기가 얼마가 돼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가 걸려요? 하루가 걸려요. 왜냐하면 오늘 점심시간만 나간다 그러면 점심식사 나가죠. 그 다음날 또 점심식사 나가죠. 이런 식으로 영양사는 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매 하루 이렇게. 그리고 단체 급식의 발전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에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라고 하는데, 단체 급식은 이 급식산업이라는 데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푸드 서비스 하는 게 단체 급식은 아닌데 단체 급식이 속한 산업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의는 가정 외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거의 다 급식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호떡을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원 식당 가가지고 식사를 사 먹는다거나 이게 전부 다 급식 산업인데 여기서 안 들어가는 거는 가정인 거죠. 예, 집에서 먹는 거는 급식 산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외식, 단체급식을 포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을 우리가 단체급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식산업의 분류인데 요거는 별표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급식산업이 단체급식이 들어가는 산업인데 그럼 급식산업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급식산업을 상업성인 급식, 그 다음에 비상업적인 급식 이렇게 불렀었어요. 상업적인 급식이라는 거는 그 산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 상업적이야 그러면 약간 좀 돈 챙긴다 막 이러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거, 비상업적이라는 거는 이 산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비상업적이라는 건 이거에서 돈을 벌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업적인 사업에는 뭐가 있냐면 주로 뭐 종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비상업적인 급식이에요. 뭐 봉사를 한다거나.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나눴었냐면은 상업적인 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당이었었어요. 외식 산업. 저기 나가면은 뭐 피자집도 있고 부식집도 있잖아요. 그런 게 상업적인 급식이었고 비상업적인 급식이라는 거는 단체 급식이었었어요. 왜냐하면 A 공장에 직원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식당을 왜 만들었냐면 이 자기네 직원들한테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직원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도시락 싸 먹기도 좀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식사를 빨리 하고 일을 빨리 하자. 라는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상업적인 급식으로 나눠져 있던 건데 요게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은 위탁급식 업체라는 게 생겨나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기업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LG 아오홈이라든가 삼성의 웰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CJ도 하고 있고 신세계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큰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급식업체들. 그래서 이런 위탁급식업체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체급식인데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애매하게 낀 위탁급식업체가 생겨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눴냐면은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나눴어요. 요게 그래서 보시면은 외식업, 단체급식 둘로 나뉘는데 외식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여기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뭐 출장 외식업, 호텔 및 숙박시설, 식당,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밖에서 볼 수 있는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다 외식업에 들어가고요. 단체 급식은 여기 위탁이라고 써놨죠. 직역 및 위탁의 형태로 조직에 동그라미 할게요. 특정인이라는 건 뭐냐면 딱 정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A전자 직원 식당이면 A전자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정인이에요. 그러고 동그라미 또 할게요. 지속적으로. 단체 급식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갖춰야만 우리가 단체 급식이라고 해요. 뭐냐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들 있죠. 그 다음에 산업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대급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체급식에 들어가요. 예.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올림픽 아시죠? 예, 올림픽 참여하시는 분들 급식하시잖아요. 거기서 선수들 밥 먹잖아요. 그 사람들 한 끼당 거의 한 3만 원 정도 잡히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 드시잖아요. 거의 뷔페로 나와요, 맨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특정 기간, 특정인들이 그 선수들이 먹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한 40일 정도 그분들도 단체급식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특정인들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면 단체급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외식업과 단체급식 비교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알고 있죠. 외식업하고 단체급식 확실히 알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보시면 피급식자란 말은 제가 여러분들 좀 다 아시는 말들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세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거 너무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세요. 너무 쉽게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제가 피급식자란 말이 지금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급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급식자라고 부른다면은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인 거죠. 급식자는 누구냐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그러면 피급식자는 급식 대상자. 실제로 급식을 먹는 사람들 우리가 피급식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급식자는 외식업은 불특정 다수, 특정인이 아니라 길 가다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고 단체 급식은 특정한 사람들이 먹는다. 그 다음에 지속성. 아까 단체 급식은 있다고 그랬죠. 지속성이라는 계속 먹는다는 얘기.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리고 외식업은 지속성이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하루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메뉴 같은 경우는 메뉴는 나중에 배울 텐데 고정 메뉴하고 변동 메뉴가 있는데 고정 메뉴라는 거는 메뉴가 바뀌질 않아요. 매번 나오는 메뉴고 그 다음에 변동 메뉴라는 거는 어제 나왔던 메뉴, 오늘 나왔던 메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외식업은 고정 메뉴가 많죠. 누구네 설렁탕 그러면 항상 설렁탕 365일 설렁탕 드실 수 있잖아요. 그게 고정 메뉴고요. 변동 메뉴는 어제는 돈가스, 오늘은 김치볶음밥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변동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격은 외식업은 가격이 매우 다양하죠. 뭐 라면은 3,500원, 그 다음에 뭐 피자는 18,000원 이렇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단일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약간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단체 급식인데도 A 메뉴는 뭐 6,500원, B 메뉴는 7,000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구내 식당은 뭐 6,500원 이렇게 똑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라는 건 뭐냐면 몇 명이 먹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외식업은 변동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장사 굉장히 잘 됐어요 라고 하면 많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단체 급식 같은 건 변동폭이 그래도 비교적으로는 작은 편이에요. 아까 A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전자가 직원이 몽땅 200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다 와서 먹진 않아요. 이분들이 뭐 연차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식당 메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밖에 나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변동폭이 안 컸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양사님들이 사실 수요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단체 급식도 메뉴 보고 안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님들이 이렇게 수요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특히 막 여의도 저런데 증권가리 영양사님 같은 경우는 막 벚꽃 날리면 식수가 막 50명도 왔다가 비 오면 막 200명도 왔다가 막 이러거든요. 수요 예측하는 것도 나중에 저랑 배울 건데 수요 예측도 되게 힘들어졌어요. 영양사 업무 중에서. 그 다음에 관리자는 외식업은 거의 다 이제 매니저, 점장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단체 급식은 영양사가 관리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도 어쨌거나 이렇게 진도가 딱 됐으니까 첫 번째 문제가 나오면 여기 개요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외식업에 해당되는 식당이 뭐냐 쭉 나열해주고 1번에 호텔 식당, 뭐 2번에 무슨 A 고등학교 식당, 3번에 무슨 횟집 뭐 이렇게 나오고 이 중에서 외식업은 뭐냐, 단체 급식은 뭐냐. 이거 문제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특징이 뭐냐 도대체. 단체 급식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급식 산업의 최신 경향인데 요게 단체 급식이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나온 적이 꽤 있어요. 지금 단체 급식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시면 최신 경향은 위탁급식이 어쨌거나 직영보다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고 케이터링 서비스도 많이 해요. 이렇게 통째로 들고 가서 주는 거. 그 다음에 프리미엄 급식. 요즘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로나 시작되기 전만 해도 단체 급식에서 우리 직원 식당에서 5,000원이다. 그러면 비싼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도 많아요. 급식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 급식이 나오고 있고 친환경 급식, 그 다음에 IT와 웰빙의 접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식권 아시죠? 식권이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로도 줬었어요. 뭐 플라스틱으로도 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식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플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식권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IT하고 이제 웰빙 접목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정식사 대체품이라고 그래가지고 HMR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밀키트라고 부르는 거 있죠. 딱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급식소에서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급식소에서도 포장식 같은 걸 많이 팔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인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안 부딪히고 그냥 사가서 자기 사무실 가서 혼자 자리에 앉아서 먹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양사님으로 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포장식 파는 데가 많아요. 식사 이렇게 긋고 나는 여기서 안 먹고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가져갈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배달식 많아졌고요. 이제 무이나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틀린 문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단체 급식이 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메뉴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위생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단체 급식이 이제 많아지면서 위탁 급식가 생겨났죠. 그러면서 상업적인 급식, 비상업적인 급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 이러면 틀려요. 둘 사이에 어중간하게 자리 잡은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 경계가 희미해졌다라고 하셔야 맞는 건데 뚜렷해졌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향인데 여기까지 나왔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급식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체 급식의 정의와 목적인데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그리고 법적인 근거인데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란 요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요게 1번, 2번이 특정 다수인, 3번이 계속하여, 요게 지속성이죠. 요 세 가지인데 요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앞에서 단체 급식은 특정인과 지속성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업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법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급식소에 있어서 정의는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이라고 하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있어야 되고 그냥 단체 급식만 물어본다면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집단급식소에 위탁급식도 들어가는데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이래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다음에 그 밖에 후생기관 등등으로 나와 있어요. 이래서 어린이집 이런 것도 다, 유치원도 다 급식 쪽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랑 나중에 위생법규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어린이집은 사실 이게 법규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법규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1회 동그라미 칠게요. 50명. 이거는 예전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건데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즘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아둘게요. 50명.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에 의하면 위탁급식 영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다. 그래서 위탁급식 영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제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저희 여기쯤 하고 있어요. 목적. 단체급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피급식자 말씀드렸잖아요. 급식자 대상.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는데 단체급식이란 커다란 거를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형급식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중등급식 500명 100명 이하는 소형급식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류하는 건 뭐냐면 피급식자, 식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식사를 하면 학생급식이고요. 군인들이 식사를 하면 군대급식이에요. 병원에서 식사가 나가면 병원급식이고요. 산업체에서 식사가 제공되면 산업체급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뉘는 방법인데 그래서 1번의 공통의 목적은 뭐냐면 급식이 나가는 모든 장소에서는 일치하는 목적이에요. 저기가 뭐 산업체든 병원이든 여기는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고유 목적은 산업체만이 가진 목적, 병원만이 가진 목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통의 목적은 피급식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편리성 제공과 비용 절감, 인간관계 육성과 사회성 함양. 이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막 이러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뭐 김대리 여기 와서 밥 먹자 뭐 이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1인 식탁이 그렇게 많아요. 예. 단체 급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에다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많아서 어쨌거나 목적은 이 사회성 함량도 있긴 해요.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피급식자에 대한 휴식처 제공,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인 활용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 목적은 요건 그 업체만이 가진 목적이에요. 산업체는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 저 회사 가면은 식당에서 그냥 밥을 준대. 요런 식으로 복리 증진의 차원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교육 활동 효과 증진. 여기 두 가지만 봐도 아시겠죠? 산업체에서 여러분들이 교육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학교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병원은 질병 치료하고 회복 증진하고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는 군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려고 이제 뭐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해주고요. 교도소는 이제 교정활동까지 하게 돼요. 예전에는 군대하고 교도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영급식이었었어요. 군대는 거의 다 직영급식이었었죠. 근데 작년 2022년부터 군대에도 위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충무부대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해병대도 그렇고 다 위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교도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영양사님들 따로 안 뒀거든요. 교도소는 좀 사실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약간 편견인데 어쨌거나 영양사들이 좀 가기를 기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양사들을 안 두고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서 메뉴를 거기서 영양사들이 짜서 보내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교도소도 왜 소방사도 영양사 두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영양사님들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급여가 좀 높아요. 교도소는 가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의 이제 공통의 목적이 아닌 것을 하면서 이 고유 목적이 하나 껴요. 질병 치료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고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다음 중에서 고유의 목적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만약에 병원 쭉 그어놓고 이제 교육활동 증진 뭐 이렇게 놓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각 줄로 묶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체 급식의 순환 과정인데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게 숲이에요.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양사 선생님이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딱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식이 하루 종일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실제로 영양사님들이 노출되는 건 식사 제공할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야 이 급식을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이거 따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똑같이 있으니까. 수요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메뉴 짜기 전에 과연 몇 명이나 먹을까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몇 명이나 먹을까?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메뉴를 직접 짜시고 그러면 메뉴를 짰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주간 식단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요량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감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미역이 얼마나 필요하고, 근데 요거 필요하다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재고가 있잖아요. 창고 안에 감자가 얼마나 남아있고 미역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메뉴를 짰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안 들어오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황도통조림 같은 거를 디저트로 넣었어요. 근데 황도통조림 같은 경우는 캔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몇 캔을 시킬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캔 안에 물도 들어있고 이제 캔 무게도 있기 때문에 캔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요량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주를 하시는 거예요. 발주라는 거는 물건을 시키는 과정인 거죠. 발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 물건이 들어오고, 그러면 물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수를 하시는 거예요. 검수는 뭐냐면 검사하는 거예요.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내가 딸기를 10kg를 시켰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나는 생생한 딸기를 원했는데 시든 딸기가 들어왔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정을 검수라고 그러고, 요거를 물론 바로 조리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10시까지 물건을 딱 시켜.
그러면 혹시라도 물건이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전처리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딱 못 시키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뭐 떡볶이 한다고 내가 급하게 가가지고 떡 싸오고 해가지고 바로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몇백 킬로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온 다음에는 아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요. 이 저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저장이라는 거는 뭐 잠깐 들어왔다가,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넣어놨다가 몇 분 안에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고기나 이런 것처럼 냉동시켜 들어왔기 때문에 한참 있다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에 생산을 하게 돼요. 생산 관리라는 게 조리라고 그랬죠. 음식 만드는 걸 우리가 생산한다라고 얘기해요. 요게 처음에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 생산 관리, 조리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생산을 했으면 이제 서비스 해야 되죠. 요것도 좀 어색해 하세요. 요즘은 배식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서비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배식 과정이에요. 식사를 직접 나눠주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배식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식까지 이루어졌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론 그 나중에 뭐 남은 음식도 처리해야 되고 잔반 처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요 서비스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다음에 회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일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측을 300명을 했는데 290명이 왔다, 270명이 왔다.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다음 거 할 때 피드백이 돼요. 내가 지금 300인분 발주를 했는데 오늘 100명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300명 발주하고 그 다음날도 300명 발주하고 이러시면은 정말 로스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피드백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오늘 300명 발주를 했는데 400명이 와서 100명은 못 먹고 갔어요. 요런 거 다시 수요 예측으로 돌아가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요런 과정을 하루하루 거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님들이 실제로 가가지고 너무 당황해하는 게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요 배식 시간, 왜 보통 사람들도 보면 저 배식 시간만 바쁘시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계획 실시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경영관리 순기능에서 보면은, 경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거 POS라고 부르거든요.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순기능인데 요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계획, 플랜, 두, C. 죄송합니다. POS, 포스를 썼네요, 제가. 예. 플랜, 두, C. 계획했죠? 두, 했죠? 그러면 영양사 업무를 보게 되면은 메뉴 계획하고 내가 구매 계획하고 발주량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두, 실제로 식사가 나갔죠? C,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다시 플랜 뺑뺑뺑뺑 돌죠? 경영의 순기능, 저게 PDS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계획에 들어가는 영양사 업무, 제가 영양사 업무 쭉 적어드렸잖아요. 요거 왜 이렇게 나눠드렸냐면은 문제에 있어서 다음 중에서 영양사 업무 중에서 이제 플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면 실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면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면 요 네 가지 업무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플랜은 인력계획, 영양계획, 메뉴계획, 운영계획, 구매계획, 식수계획, 조리계획.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 계획자 들어가 있어요, 뒤에. 예, 계획. 그 다음에 실시는 실제로 식단 작성하고 구매하고 검수하고, 그래서 실시는 정말로 영양사의 실무가 들어가 있어요. 실시에는. 그리고 평가에는 식사가 나간 다음에 내가 평가하는 거, 메뉴 평가하고 원가 관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이 영양사 업무 중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양사가 실제로 막 몸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실시에 들어가고, 내가 앉아서 분석하는 거는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단체급식의 특징. 단체급식 개요는 이제 여기까지 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쭉 정리하는 거예요. 볼게요.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자, 특정인 동그라미 대상으로 지속적 동그라미.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급식을 한다. 두 번째, 외식업 대비 동그라미 이렇게 낮은 식단가. 외식업 대비해서 낮은 식단가. 요즘 짜장면 같은 거 막 7, 8천 원 하다 보니까 급식에서는 뭐 4천 원, 5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대비 낮은 식단가고, 대부분 동그라미 영양사가 관리자로서 있고, 규모가 크고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공급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집중 배식. 이거 우리가 피크타임 배식이나 집중 배식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12시에서 1시까지 급식이 막 1000명, 2000명 우르르 나왔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집중 배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변동 메뉴가 많다.
그쵸. 같은 음식 계속 주면 사람들이 예, 되게 화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대량 식중독의 위험이 있다. 위생관리가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급식 같은 경우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까지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가 식중독 걸리면 우르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중독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관리 인력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1시간 내에 1000명, 몇백 명 먹는 게 예,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단체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인데요. 여기쯤 가고 있어요. 단체급식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단체급식 먹고 아 여기 식당 너무 맛있다 이런 거 별로 못 봤죠. 예, 급식소 가가지고 먹고서는 우리 저기 공장 식당이 엄청 맛있어 맛집이야 막 이러지 않잖아요. 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영양면, 위생면, 비용면, 심리면 4가지로 나눠놨는데 영양면에 의하면 사실 급식소기 때문에 영양 소요량이 충분하지가 않다 뭐 영양이 내가 제대로 안 먹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영양가 산출이 잘못될 경우 왜냐하면 집단으로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메뉴 관리할 때 해드릴 건데 이제 여성하고 남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칼로리 소요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양 요구량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100칼로리고 2600칼로리야. 그러면 내가 메뉴를 짰는데 메뉴가 우리는 단일 메뉴예요. 한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맞춰 짤 건지 여기 맞춰 짤 건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많이 하면 가중평균을 많이 둬요. 왜냐하면 남자가 90%고 여자가 10%라면은 이쪽에 좀 가깝게 짜는 거고 이쪽이 많으면 이쪽에 좀 가깝게 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개인하고 맞진 않을 수가 있어요. 본인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다량 조리 기술의 부족으로 맛이 저하될 수가 있는 거죠. 급식소에서 라면 끓이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예, 우리가 외식 가서 하나 딱 끓이면 정말 맛있는데 급식소에서도 라면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영양사로 일하시면 가서 좀 놀라는 게 라면 스프 있잖아요. 라면 스프가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1kg짜리 스프가 나와요.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완성탕면 스프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스프처럼 이렇게 털어놓고 하고 이만한 비닐봉지 같은데 라면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스프 없이.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는 굳이 나가서 라면 끓이시라는 건 아니고 예. 일단 끓여가지고 찬물에 한번 헹구거든요. 라면을. 그래 놨다가 예, 급식 제공하기 전에 국수처럼 그렇게 줘요. 그렇게 안 하면 불어가지고 도저히 못 먹거든요. 급식소에서는. 그래가지고 급식소에서는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왜 두부조림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이쁘게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그거 일일이 다 지져가지고 거기다 양념장 뿌려가지고 바글바글 끓이면 두부조림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급식소에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두부를 내가 몇만 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삶아가지고 삶은데 그냥 양념장 뿌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시 한번 졸이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뭐 식수가 아주 작으면 이렇게 다 자글자글 하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다량 조리 기술 때문에 좀 맛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안 하는 경우에는 영양 부족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생면이라는 거는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종업원 위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설 및 기계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대규모 급식이니까 아까 왜 먹는 사람이 많아서 전부 다 똑같이 식중독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위생기기를 우리가 국속 같은 경우도 집에서는 막 뽀득뽀득 닦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급식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또 집만큼 그렇게 매번 자주 닦게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365일 급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따로 이거를 내가 관리하거나 한 번쯤 대청소를 한다거나 그러는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면은 사람들이 왜 단체 급식에 대한 인식이 급식소가 뭐 저렇게 비싸. 요즘은 좀 비싼 급식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 책정에 여유분을 두지 못해요. 그래서 급식이 아직까지는 단가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인건비 시설비 절약하고 피급식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특이하게 다른 점이 이런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또는 병원 같은 데 이거를 급식비를 본인이 안 내요. 그죠? A 공장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체크만 하면 이걸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인이라면은 난 돈 조금 더 내고 좀 더 좋은 거 먹을래라고 하겠지만 저 위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500원 올리는 것도 비싼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 책정에 좀 여유를 두지 못하는 데가 있어서 아직까지 3천 얼마인 급식들이 꽤 많아요. 한 끼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급식소 중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급식소, 급식 식당이 위치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장소. 이거 생각보다 그때 문제 나왔는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1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틀렸냐면 우리나라 급식소들은 다 지하에 있어서. 지하가 땅값이 싸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지하에다 박아놨거든요. 식당을. 그래가지고 영양사님들은 항상 다 지하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다 알아요. 오늘 카레 냄새 난다. 카레다. 네,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래서 지하에 있으면 환기가 안 되고, 그리고 저 여의도 같은 데 가면은 스카이라운지에 직원 식당을 그렇게 많이 뒀어요. 근데 스카이라운지에 있으면 좋잖아요. 환기 얼마나 잘 돼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뭐가 안 좋으냐면은 검수 문제가 생겨요. 음식물을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잠반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내려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가봤던 급식소 중에서 저기 상암이 아니고 거기 일산에 MBC 드라마 센터인가? 거기가 너무 특이했던 기억이 남는 게요. 거기는 이제 촬영 차량이 엄청난 트레일러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스카이라운지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음식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통째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요. 예, 이렇게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사들이 옮기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일러 커다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그냥 차가 들어가서 그냥 옮기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그런 게 힘들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심리면은 가정식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는 이렇게 맛있는데, 예, 훨씬 비싸게 돈을 주고도 왜 여긴 이렇게 맛이 없지? 우리 식당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체 급식이 갖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양사님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작아도 레시피가 한 2,500개에서 3,000개는 쓰실 거예요. 근데 집에서 쓰는 레시피는 1년 동안 1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다양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급식에 대한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개선 방안도 조금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호도 충족 및 잔식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임하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제 기호도 조사 같은 걸 해요. 여기 우리 피급식자들한테 과연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어떤 조리법을 좋아합니까? 뭐 튀김, 찜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급식소, 이 피급식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영양사들이 짜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급식관리자의 자질 향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생적인 급식관리 해썹, 그리고 네 번째는 합리적인 경비 절감, 무조건 경비를 절감하면 안 되고 계절식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라고 해가지고 경비를 절감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작업 관리는 작업 분석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왜 할 일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뉴만 딱 짜고 마는 게 아니라 워킹 스케줄을 짜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A 조리사는 오늘 무슨 일을 하고 B 조리사는 무슨 일을 하고 A 조리원은 무슨 일을 하고 이거를 딱딱 시간에 맞춰서 해주지 않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어린 영양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면은 오늘 감자국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만 해요. 아니면 붙여줘요. 오늘 감자국 몇 인분 만들어라. 이러면은 자 감자 까자 이러면서 막 우르르 달려가서 감자 까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해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게 영양사님의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설의 쾌적성 유지하는 거.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이해는 경영자들한테 어차피 돈을 내는 건 경영자니까 그 사람들한테 급식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500원만 더 추가되면 이런 식으로 급식이 나간다. 약간 설득해야 되는 것도 영양사의 업무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단체급식의 발전 조금만 더 나갈게요. 단체급식의 발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단체급식이 들어온 거는 사실 1950년대예요.
그게 얼마 안 됐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많이 들여왔냐면은 막 갑자기 단체 급식을 우리가 개발해낸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거를 이제 많이 카피해서 가져왔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단체 급식이 한 10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도 한 50년 정도 앞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진 급식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러 간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는데 엄청 앞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배우러도 많이 와요. 예, 우리나라 특히나 이 IT 쪽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식권 체크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로 하는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종이로 하는 데가 많은데 이제 어플 통해 가지고 이제 이식권이라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가서 이렇게 딱딱 찍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스마트 게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들고 가면. 그러니까 나는 들고 가서 그냥 식사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겨났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긴 해요. 그리고 얼굴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SK 이런 데 가면 내가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구 대리님 어서 오세요. 드시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저도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어 봤더니 등록되지 않은 회원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마스크 끼고 가도 알아봐요. 딱 보통 이렇게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마스크 벗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갖다 들이대면 여기만 갖고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약간 트렌디한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막 빨리 가다 보니까는 제가 트렌드를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너무 발전이 빨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왜 이런 배달 급식 같은 거 또는 이렇게 포장식 같은 거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O2O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받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이런 게 그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 내려가서 내가 샌드위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샌드위치를 내가 핸드폰으로 주문을 해. 우리 직원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받겠다 이러고 몇 시에 받겠다라고 주문을 하면은 그게 냉장고, 이렇게 커다란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 막 칸별로 돼 있거든요. 우리들이 지하철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락커, 개인 락커 같은 거 있는데 락커가 다 냉장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53번 냉장실이 딱 뜨면 난 거기 가서 그 냉장실 가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누르면 거기서 문이 딱 열려서 내 샌드위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예,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약간 트렌디하게 메뉴를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 급식의 발전은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급식자에 따라 나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1번 학교 급식, 2번에 병원 급식, 3번에 산업체 급식, 3번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등등 해서 제가 이때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발전해왔다 이런 거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한 거는 단체 급식의 정의는 반드시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유의 목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통의 목적, 모든 업체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었고 하나는 고유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고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의 특징은 우리가 지속성하고 특정인인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심리적인 면, 영양적인 면 등등해서. 근데 트렌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체 급식 순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은 어차피 여기에 맞춰서 여기대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단체 급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먼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단체 급식 발전 이어서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